국민의힘에서 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의원인데요. 호르무즈 파병은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명시적인 답을 받아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참고로 안철수 의원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파병 주장을 한 사실상 첫 인물입니다. 처음이군요. 거래하자라는 거네요. 우리가 받을 건 받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파병해주고 이참에 받아낼 건 받아내자라는 실리적인 주장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일단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가 협의하기로 했던 사안이고요. 네. 또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란의 핵무기 제거, 다시 얘기해서 비확산이 명분인데, 우리한테 핵 권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타이밍상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입장이 날마다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반대급부를 챙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른 동맹 국가들도 다 부정적이고요.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파병 주장을 한 만큼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요. 당장 그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란에 즉시 파병하라고 하면서 파병은 곧 국익이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또 같은 친윤계로 분류되죠.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파병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과 국내 반미 세력의 눈치를 그만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우리 배를, 우리 국민을 호위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관세 협상도 국익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파병 문제를 선제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주로 보수 정당에서 먼저 파병을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로 안보에 강하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미 야당 밖이었죠. 이미 야당 밖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윤어게인이나 극우 세력들인데, 윤석열 정부였으면 진작에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전한길 씨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얘기하거나, 정파병을 하고 싶으면 아스팔트 정예 부대가 있죠. 태극기 부대부터 파병해라.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당내 친윤계 중심으로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의 그 파병 촉구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칭찬받은 강훈식.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원포인트를 방문했다 어제 왔었죠.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고, 특히 그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 반응이 화제가 됐는데요. 강훈식 실장의 원유 확보 SNS 글에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부럽다라는 반응들을 단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한국의 능력이 부럽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외교다라는 식의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라는 것이죠. 일본 참고로 앞서 보도하신 것처럼 잠시 후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긴장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원유를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된다라는 자조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병 요청을 이미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른바 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이렇게 난감해하는 상황인데, 다름 아닌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 파병을 선언한다면 우리나라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일본보다 빨리 파병을 해야 된다. 파병이 곧 국익이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큰 수고를 했다고 칭찬을 또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비서실장 혹시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어쨌든 선제적인 파병보다는 선제적인 원유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600만 배럴을 더하면 8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유를 받는 나라가 없을 거라며 최우선 공급도 약속받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물량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UAE 내 대체 항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UAE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 한국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입니다. 기존 확보한 600만 배럴까지 더하면 총 2,4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 각서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해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던 게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연대의 뜻을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고 UAE 측은 전쟁 상황 중 특사를 파견한 데 감사를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 비서실장은 이란 드론 공격 여파로 현지 귀국편이 취소돼 제3국을 거쳐 무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험해서 걱정되었는데 잘하셨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다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공식적인 요청은 진행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뉴스 자막 한 줄로 시작되지만 어떤 집안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너무도 가볍게 당장 파병하자, 일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게 국익이다,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참 씁쓸합니다. 전쟁이 무슨 주식 단타도 아니고 파병이 무슨 정치적 배짱 자랑 대회입니까?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건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 택배비, 장바구니 물가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총을 들고 먼저 뛰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부터 지키는 것인가? 첫 번째 영상에서 드러난 핵심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일부 정치권은 선제 파병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UAE와의 외교를 통해 원유 2,400만 배럴 확보와 최우선 공급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말보다 실력이,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계사는 늘 말해줍니다. 중동의 불길은 결코 중동에만 머물지 않는다고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거의 4배 가까이 올리고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 일본, 서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경제 질서와 정치 안정까지 흔드는 무기라는 사실이 그때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국익은 감정적 파병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에너지 확보입니다. 전쟁 소식이 들릴수록 더 빨리 챙겨야 하는 건 우리 청년의 군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연료통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보 진영의 시각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는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진보는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먼저 묻는 시각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자의 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할 단어는 국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국익도 결국 국민이 살아있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앞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늘 앞줄에서 가자를 외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뒷줄에 세워두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강경한데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정치, 이건 애국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오늘 이 문제 조금 더 차분하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파병이 그렇게 쉬운 말이었나?
맞습니다.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32만 명이 넘는 병력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이 넘는 전사자를 넘겼습니다. 돈도 벌었고 외교적 계산도 있었고 안보 논리도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이름 있는 청년들,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은 신문 칼럼 한 줄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값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마치 전쟁을 외치면 안보에 강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한 안보는 목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안보는 계산, 준비, 외교, 보급, 동맹관리, 민생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의 무게를 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전쟁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치킨 호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남의 자식에게만 애국을 요구하는 사람들 말이죠. 두 번째 영상에서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파병이 그렇게 필요하면 본인 자녀부터 보내라 는 말이 거칠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본질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은 늘 평범한 시민이 치른다는 것,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라크전 이후 한국은 자이툰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의 중심은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재건, 의료, 수송, 공병, 안정화 임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파병의 형태와 목적은 극도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빨리 보내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를 따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국가 운영입니다. 동네 술자리 의기투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상의 장면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일부에서는 선제 파병을 외쳤지만 정부가 실제로 꺼내든 카드는 원유 확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현실적입니다. 중동발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건 국제 정치 담론이 아닙니다. 주유비, 난방비, 공장 전기요금, 물류비, 환율, 수입 물가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총을 들고 먼저 뛰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부터 지키는 것인가? 오늘 이 문제 조금 더 차분하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파병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단조차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되고 법적 절차와 국회 동의, 실익과 위험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니까, 일본보다 빨라야 하니까, 강해 보이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국가 운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선동의 언어입니다. 둘째, 진짜 선제 조치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 환율 안정, 물가 대응, 추경과 같은 민생 방파제, 그리고 국제 외교를 통한 공급망 관리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온 UAE 원유 확보는 바로 그런 상징적 사례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총알보다 석유를, 구호보다 계약을, 허세보다 외교를 챙기는 일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보여준 것처럼 에너지 위기는 결국 민생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가는 공포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나온 AI 글로벌 허브 유치 이야기, 저는 이 대목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도 어떤 정치는 내일의 산업, 기술, 국제 규범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보의 국가관입니다. 국가는 시민을 전쟁의 재료로 쓰는 기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확장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복지, 산업, 기술, 외교, 평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동의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에너지 가격이 민생을 흔들고 민생 불안이 다시 정치 불신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쟁보다 평화의 기술, 정쟁보다 국정의 실력, 혐오보다 신뢰의 자산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현대사는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식민지,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와 수많은 사회적 상처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나라를 낭치는 건 늘 소리 없는 방심과 시끄러운 선동이 함께 올 때라는 것을. 베트남전의 기억은 파병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겼고, 오일 쇼크의 기억은 중동의 불씨가 어떻게 서민의 밥상까지 번지는지 보여줬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건 괜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함정에 두 번 안 빠지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전쟁을 쉽게 말하는 정치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애국은 목청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진짜 안보는 파병구호가 아니라 생명보호입니다. 진짜 국익은 누가 먼저 총을 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국민의 삶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의 북돌이가 아닙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부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향해야 할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주유소 가격표 앞에 서민, 시장통의 자영업자, 공장 라인의 노동자, 그리고 군복 입을 나이의 우리 청년입니다.
오늘의 결론 분명합니다. 파병을 외치는 입보다 국민을 지키는 손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장 이성적인 길이고 가장 인간적인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